반갑습니다. 또사금 춘추입니다. 오늘부터 사주 철학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제일 처음으로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장명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학, 성명학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다들 이름을 짓는 학문이고 기본은 명리학을 배워야 장명의 큰 뜻이 이해되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잘해드릴 테니까 각자 자기 이름을 한 번씩 만들어보고 또 나아가서는 태어날 아기 이름도 만들어보는 재미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4가지 운명을 가집니다. 첫 번째, 생년월일을 가지고 태어나니 사주팔자는 타고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얼굴이 있으니 관상이 생기는 것이고, 세 번째, 손금도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을 통하여 길흉도 생긴다고 봅니다. 4가지 중 유일하게 바꿀 수 없는 것은 생년월일인 타고난 생년월일인 사주팔자이고 나머지 3개는 수술이나 계명을 통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하면 관상이 바뀔 것이고 손금 수술을 하면 손금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은 이름을 통하여 이름을 계명을 하는 걸 통하여 취길피흉 길한 걸 취하고 그리고 흉을 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 한번 성명학, 장명학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명학을 배우는데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첫 번째로 음양오행, 두 번째로 발음오행, 세 번째로 자원오행, 그리고 네 번째로 수리오행을 통해서 기본을 갖출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장명실행맥 분석, 6번째 장명시 유의사항. 그러면 이 6개의 항목으로 장명학은 끝이 나게 됩니다. 더 다른 필요한 것은 제가 또 추가로 한번 영상을 올리는 걸로 하고 기본적으로 이 6개 항을 배우기만 하면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으니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음양오행론 오늘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음양오행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늘상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성명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하고 이름을 처음 지어보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음양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적용 방법에 있어서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양이 있다면 달이 있고 남자가 있다면 여자가 있습니다. 불이 있다면 물이 있고 땅이 있다면 하늘이 있는 것이죠. 이렇듯 서로 반대할 수 있는 것을 음과 양이라고 합니다. 그중 음은 차분함, 차가움, 양은 활동성, 따뜻함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꼭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겠죠. 왜? 남자들 중에서도 활동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양이고 차분하고 비활동적인 사람은 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자 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반대겠죠. 그리고 남자를 기준으로 또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상체는 양이고 하체는 음이고 또 반대로 세로로 보면은 오른쪽은 신체의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은 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쉽게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 양과 음이 되지 않습니까? 음양은 이렇게 간단하게 모든 사물에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음양을 지금까지 비유로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면 음양오행, 오행은 무엇인가? 오행은 간단합니다. 아니요. 음양보다는 더 복잡하겠죠. 목화토금수 이 5가지 요소를 뜻하면서 그 오행에는 목화토금수 오행 안에는 수많은 뜻이 있지만은 그 한 포된 뜻은
나중에 사주 철학이 들어가는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오행의 간단한 뜻과 오행의 상생, 상극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행, 목화토금수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목은 나무요, 화는 물이고, 토는 땅이며, 금은 돌 또는 쇠, 그리고 수는 물입니다. 명리학, 사주 철학을 공부할 때도 이 기본적인 토대는 그대로 안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외우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그림에 지금 나오겠지만은 오행의 상극도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그림을 뜻하는 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목화토금수, 노란색 화살표를 한번 보세요.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며,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며, 수는 목을 생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또 다시 이어지는 거죠. 다시 목은 화를 생하고, 이런 식으로. 이 논리도 아까 앞에 말했던 목화토금수, 오행의 상생상극, 꾸준히 반복될 것이니까 이거는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빨강 화살표는 상극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며,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금목으로 이어집니다.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며,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위에 상생상극 구조를 알게 되면은 이를 선명하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름은 성을 포함해서 세 글자를 쓰죠.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임꺽정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성이 목일 때, 목으로 시작할 때 상생의 구조는 뭐 목, 화, 토. 그러면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목, 수, 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목, 토, 화 이렇게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오행의 상생배합 구조라고 합니다. 출발성이 목이니 목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서로 간에 생해주고 도움받는 오행의 배합이 포인트인 거죠. 상생배합 구조는. 그렇다면 성이 화일 때는 간단합니다. 화, 토, 금.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이어지는 거. 화, 토, 화. 뭐 이런 화, 목, 토 이런 구조들, 이런 구조들이 상생배합 구조가 되는 거죠. 토로 시작하는, 금으로 시작하는, 수로 시작하는 것도 논리는 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극배합 구조는 어떤 식일까요? 위에서 봤던 빨간색 서로 극하는 그림표를 기억하면 됩니다. 성이 목일 때는 목, 토, 수 이렇게 이어진다면 목극토가 되고 토극수로 이어지는, 서로 극함이 이어지니 부드럽지 않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목목토, 뒤에 나오겠지만은 목목토, 목목까지는 좋지만은 목극토로 끝이 불편함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금목, 목금화, 목은 금에게 극을 당하고 금은 화에게 극을 당하니 이 구조도 좋지는 않습니다. 성이 수일 때, 그 다음에 성이 토일 때 다 비슷한 구조로 이어집니다. 요 오행의, 요거를 끝으로 오행의 상생 관계가 뜻하는 바는 아까 앞에 말했던 부드럽게 이어지는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이어지는 상생 관계가 뜻하는 바는, 이름의 주인이 성품이 좋으며 차분하고 합리적인 사람을 뜻하게 되고, 그럼 아까 극하는 구조 오행의 상극관계가 뜻하는 바는 성격이 급하고 모질며 불같은 성격으로 투쟁적인 기질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왕 만들어질 이름을 상생관계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면 너무 유순한 성격인 사람이 또 상생관계의 이름을 가지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차라리 상극구조로 이어지는 게 약이 될 수도 있다 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적인 사항이지만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생과 상극을 보았지만 여기서 상비관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 잠깐 나왔었는데 같은 오행으로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앞에는 어떻게 이어졌냐면 뭐 목, 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이 두 번 나왔는데 여기서 상비에서 상비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서 비는 비견을 뜻하는 것입니다. 상은 같은 상이라는 얘기겠죠. 비는 비견을 뜻하는 것으로 같은 오행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목 이렇게 이어진다면 같이 목이 세 개가 이어졌으니까 같은 오행을 말하는 것이고 그 뜻은 친구, 동업자, 형제, 경쟁자를 뜻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이름의 뜻은 사주에 부족한 오행일 때는 도움이 되지만 넘치는 오행일 때는 경쟁자를 만나서 대립하게 되니까 인생이 힘들다는 뜻도 있게 됩니다. 친구가 많다. 뭐 나쁘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동업자가 많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갈 몫이 줄어들겠죠. 경쟁자가 많다. 조금 살아가는데 힘이 들겠죠. 형제가 많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형제가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옛날엔 9형제, 10형제 이럴 때는 먹고 사는 게 전쟁이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겁이 너무 많은 거는 좋지 않다라고도 합니다. 신고하다, 힘들다. 요거는 나중에 알게 될 일이지만은 미리 그냥 한번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상비 구조는 어떻게 적용이 됐냐? 상비 구조 또한 이름의 주인이 사주에서 좀 사주가 약하다 해서 사주가 좀 약해서 부족하거나 꼭 필요한 오행이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처방으로 근본적으로는 길하지 않다고 보지만 상비가 많으면 사주에 맞게 잘 쓰면 길하게 되는 것이 오행의 상비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너무 없어가지고 힘이 들 때는 형제나 친구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아주 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분되는 음양오행 이름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는 그 방법과 구조는 발음오행, 수리오행, 자원오행으로 배워가면서 그 대입시키는 기술이라든지 원리가 차근차근 나올 거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이제 발음오행에서 요 구조와 함께 같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